어서 오세요. 지우의 반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지난번 함께 읽었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제2편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문학가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1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였고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작가는 바로 제인 오스틴이었다고 합니다. 1796년 첫사랑에 빠진 오스틴은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첫인상이라는 소설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출판사의 외면을 받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개작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2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오만한 남자와 편견이 있었던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제는 사랑과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이 읽어야 할 연애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강력한 필력으로 독자를 꽉 잡고 있는 이 작품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제작사에서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친근하게 다가온 오만과 편견,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장) 롱본의 여인들은 곧 네더필드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방문에 대한 정식 답례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베넷 양의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베넷 양의 어머니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고 동생들은 말을 붙여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큰딸과 둘째 딸에게는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제인은 그들의 호의를 더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거만하다는 느낌을 받은 데다 제인에게도 역시 그런 태도로 대하는 걸 보고 그들을 선뜻 좋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제인에게 그나마 호의적으로 대하는 건 빅리가 제인을 칭찬한 데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빅리가 제인을 사모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고 제인도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호감이 점점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해서 어느 정도 사랑에 빠져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걸 다행스럽게 여겼다. 제인은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자제할 줄 알았고 늘 쾌활한 성격이어서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의 억측을 피할 수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얘기를 루카스 양에게 털어놓았다. 루카스 양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친구에게 말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게 재미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까지 좋아하는 감정을 감추다 보면 그 남자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니? 그럼 그 남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까맣게 모른다는 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 모든 애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정이 저절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지. 누구든 자유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약간의 호감을 갖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데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 빅리 씨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건 분명하지만 네 언니 편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언니를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언니도 자기 딴에는 반응을 보이는 거야.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내 눈에도 빤히 보이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남자가 쑥맥인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은 너만큼 내 언니 성격을 잘 모르잖아.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많이 좋아하고 굳이 그런 감정을 숨기려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있겠니? 그야 자주 만나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언니와 빅리 씨는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몇 시간씩 함께 있는 적은 없잖아. 게다가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니까 둘만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의 진심을 붙잡을 수 있는 한 단 30분의 시간이라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그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여유 있게 사랑을 키워갈 수 있어. 결혼을 잘한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네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 어떻게든 돈 많은 남편을 구하겠다든지 시집을 꼭 가겠다고 결심했다면 나라도 그런 방법을 택했을 거야. 하지만 언니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언니는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언니는 지금 자기가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감정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단 말이야. 언니가 그 남자를 안 지 고작 보름밖에 안 됐어. 메리턴에서 그분과 4번 춤을 추었고 그 사람 집에서 아침에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4번인가 같이 식사를 했지. 그 정도로 언니가 그 남자를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 네 표현대로라면 분명 불가능한 얘기지. 그 남자와 식사만 했다면 식욕이 좋은지 아닌지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었겠지. 하지만 4번이나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잊지 마. 4번의 저녁 시간이면 충분히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야. 그래, 4번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 모두 커머스 게임보다 뱅턴 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정도는 알아냈을 것 같더라. 하지만 두 사람의 중요한 성격은 별로 드러난 게 없다는 게 문제지. 글쎄, 어쨌든 난 제인 언니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제인 언니가 내일 결혼하든 12달 동안 그의 성격을 연구하든 행복할 확률은 마찬가지야. 결혼의 행복은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거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두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의 성격이 점점 변해서 결국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 마련이지. 평생을 함께 보내려는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 네 말은 정말 흥미롭기는 하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야. 너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지? 너라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언니에 대한 빅리의 태도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그의 친구인 다하 씨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하 씨는 처음에는 그녀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전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녀를 쳐다본 것도 단지 결점을 잡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목구비가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자신과 친구들에게 확인시키려는 순간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풍부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남다른 지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비관적인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을 깨트리는 결점을 찾아냈지만 그녀의 몸가짐이 경쾌하고 유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류사회의 전형적인 예의 범절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고 발랄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 자신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하시는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남자였고 자기를 춤을 춰할 만큼 아름답지 못한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행동은 엘리자베스의 신경을 건드렸다. 윌리엄 루카스 경의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였다. 다하시 씨는 무슨 속셈으로 내가 포스터 대령과 얘기하는 걸 엿들었었던 걸까? 엘리자베스가 샬럿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다하시 씨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걸?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무슨 수작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다고 말해버릴 거야. 그 남자의 눈빛은 어쩐지 나를 빈정거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세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기가 눌려버릴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교롭게도 다하시 씨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말을 걸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루카스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엘리자베스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다하시 씨, 방금 제가 포스터 대령에게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할 때 제 말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대단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숙녀들은 원래 그런 일엔 늘 열성이니까요. 여자들에 대해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졸라댈 차례네요. 루카스 양이 말했다. 내가 피아노를 열 테니까 넌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지, 엘리자베스? 넌 정말 못 말리는 친구야. 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게 만드는구나. 내 허영심이 음악 쪽으로 발달했다면 네가 더없이 고마웠겠지. 하지만 난 인류 연주자들의 연주만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질색이야. 하지만 루카스 양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엘리자베스는 승인하고 말았다. 그럼 좋아. 전 그렇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진지한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죽을 시키려면 잠시 숨을 멈춰라. 저도 노래 부르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게 좋겠네요. 그녀의 노래는 썩 훌륭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듣기에 달콤한 노래였다. 두 곡을 부르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메리가 나서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짐짓진지한 자세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리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인물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녀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 열심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피아노에는 재능도 취미도 없었다. 단지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 허영심 때문에 잘난 척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연주자라고 해도 그런 자만은 흠이 될 만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연주 실력은 동생의 반도 못 따라갔지만 여유롭고 겸손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연주를 경청할 수 있었다. 메리는 긴 협주곡을 연주한 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가곡을 연주해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루카스 집안의 딸들과 함께 방 한쪽에서 장교들과 열심히 춤을 추고 있던 그녀의 동생들이 청한 연주였다. 다하시는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 춤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몹시 골이 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윌리엄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가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춤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오락이죠. 다하시 씨, 춤만한 오락은 없지 않나요? 저는 춤이 상류사회에서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오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류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윌리엄 경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친구분들 춤을 매우 즐기시는 것 같군요. 그는 빅리가 춤추는 무리에 합류하는 걸 보고 말했다. 다하시 씨도 당연히 춤을 잘 추시겠죠. 제가 메리턴에서 춤추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 봤죠. 아주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춤을 추시나요? 아니요, 전혀 추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이곳에 대한 적절한 경의의 표현이 아닐까요? 저로서는 어떤 곳이든 그런 경의의 표현은 피하고 싶습니다. 런던에도 집이 있으시죠? 다하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도시에 정착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워낙 제가 상류사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런던의 공기가 집사람의 건강과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대화 상대는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마침 엘리자베스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엘리자베스에게 춤출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엘리자베스 양, 왜 춤을 안 추고 있죠? 다하시 씨, 이 젊은 아가씨를 멋진 춤 파트너로 소개하죠. 눈앞에 이런 미인이 있는데 춤을 거절하시진 못할걸요.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다하시에게 넘겨주었다. 다하시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게 싫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당황해서 손을 빼내고 뒷걸음질치며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전 춤출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춤출 상대를 구하러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그녀에게 춤출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 없다. 엘리자베스는 완강했다. 윌리엄 경이 다시 설득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엘리자베스 양, 그렇게 뛰어난 춤솜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을 거절하다니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요? 여기 계신 신사분도 춤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30분 정도는 기꺼이 할애하실 것 같은데. 다하시 씨는 워낙 예의가 바른 분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야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상대라면 정중한 게 당연한 일이죠. 누가 이런 파트너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노골적인 거절을 당했지만 다하시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때 빅리 양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맞춰볼까요? 아마 못 맞추실걸요?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밤을 보내는 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짜증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따분하고 시끄럽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잖아요. 가차없는 비난의 말씀 기꺼이 들어드리죠. 완전히 잘못 짚으셨네요. 전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여쁜 여성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두 눈동자가 베풀어주는 커다란 기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죠. 빅리 양은 디아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여성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다하 씨는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빅리 양은 놀라서 그의 말을 반복했다. 어머나, 정말 놀랐군요. 언제부터 그 여자분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축하 인사는 언제 드려야 하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군요. 여자들의 상상력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순간에 칭찬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날아가죠. 제게 축하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된 거로 봐야겠네요. 아주 재미있는 장모님을 모시게 될 거고 펜벌리에서 함께 사시게 되겠군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동안 다하 씨는 무관심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무슨 말을 해도 될 거라고 안심한 빅리 양은 끝도 없이 제 담을 늘어놓았다. 7장. 베넷 씨의 재산은 1년에 2,000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토지가 거의 전부였다. 그것도 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아들이 없는 탓에 먼 친척이 상속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베넷 부인의 재산은 그녀가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지만 남편의 재산을 보충하기에는 부족했다. 메리턴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베넷 부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4,000파운드를 남겨주었다. 여동생은 그녀의 아버지 밑에서 서기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물려받은 필립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남동생은 런던에서 꽤 규모가 큰 장사를 하고 있었다. 롱본은 메리턴에서 겨우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놀러가기에 딱 좋은 거리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곳에 가서 이모를 방문하거나 모자 가게에 들르곤 했다. 특히 가장 나이가 어린 캐서린과 리디아는 그곳으로 자주 나들이를 나섰다. 언니들보다 생각이 단순하고 고민거리도 없는 그들은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면 메리턴으로 걸어나가 아침나절을 즐겁게 보내고 저녁 때 나눌 화제를 몰고 오는 게 중요한 일과였다. 시골 마을에서 대단한 소식이 있을 리 없지만 그들은 이모에게서 무슨 얘기거리라도 건져오곤 했다. 더욱이 근래에 이웃에 군부대가 도착해서 새로운 소식과 흥미거리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메리턴에 본부를 둔 군부대는 겨우 내내 그곳에 주둔할 예정이었다. 필립스 부인을 찾아갈 때마다 무궁무진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장교들의 이름과 신상에 대한 정보가 나날이 늘어갔다. 사관들의 숙소 또한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들은 마침내 장교들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필립스 씨는 장교들을 모두 방문했고 그것은 조카딸들에게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행복의 보고를 열어주었다. 그녀들은 오로지 장교들 얘기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빅리 씨의 재산 얘기도 그녀들에게는 소위의 군복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캐서린과 리디아가 열을 올리며 늘어놓는 장교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베네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희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리석은 여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로구나. 예전부터 짐작은 했지만 이제야 그걸 확실히 알게 됐다. 캐서린은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러나 리디아는 아버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카터 대위가 얼마나 멋있는지 떠들어대면서 그가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떠나게 되어서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난 다른 집 자식들 흉보는 건 몰라도 내 자식들 흉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베넷 부인이 발끈해서 대들었다. 내 자식들이 어리석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니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똑똑한데 무슨 걱정이에요.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른 게 바로 이 점이로군. 난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사소한 일에서도 일치하기를 바랐는데 이 문제에선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소. 난 우리 작은 딸 둘이 특별히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보, 아직 어린애들인데 어른처럼 사리 판단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장교를 대단치 않게 생각할 거예요. 한때는 나도 빨간색 군복을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가슴 속에는 그 군복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요. 연수입이 5, 6천 파운드 되는 멋진 젊은 대령이 우리 딸과 사귀고 싶어 한다면 난 안 된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며칠 전 밤에 루카스경 댁에서 보니까 포스터 대령의 군복 입은 모습이 꽤나 근사합디다. 그때 리디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모가 그러시는데 포스터 대령과 카터 대위가 요즘엔 왓슨 양 집에 처음 왔을 때처럼 자주 가지 않는데요. 근래엔 두 사람이 클라크 도서관에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던데요.
베넷 부인이 뭐라고 대꾸하려는 찰나에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네더필드에서 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 하인은 답장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제인이 편지를 읽는 동안 베넷 부인은 기쁨에 벅차 눈을 반짝이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인, 누가 보낸 편지니? 무슨 내용이야? 뭐라고 쓰여 있어? 빨리 말을 좀 해봐라, 어서. 빅리 양에게서 온 거예요. 제인은 소리내어 편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버세게. 루이자와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오늘 저녁 식사하러 와줄래요? 안 그러면 우리 둘은 평생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될지도 몰라요. 여자 둘이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면 결국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달려와줘요. 오빠와 다른 남자들은 장교들과 식사하러 밖에 나갈 거랍니다. 영원한 친구 캐롤라인 빅리.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리디아가 외쳤다. 장교들이라고? 이모는 왜 내게 그 얘기를 안 해주셨담? 식사하러 나갈 거라니 그것 참 아쉽구나. 베넷 부인이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차를 타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말을 타고 가는 게 좋겠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구나. 그럼 오늘 밤 어쩔 수 없이 그 댁에서 묵어야 할 게 아니냐. 그거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그 집에서 언니를 집에 바라다 주겠다고 하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렇긴 하다만 빅리시 마차는 메리턴에 가는 남자들이 타고 갔을 터인데 허스트댁은 마차가 없지 않니? 전 마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가 마차를 안 내주실걸. 농장에서 필요할 테니 말이다. 안 그래요, 여보? 그야 항상 필요하지만 내 차지가 못 될 때가 더 많지. 오늘 아버지가 쓰신다고 하면 어머니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엘리자베스는 결국 아버지에게서 농장의 말이 필요하다는 말을 강제로 받아냈고 제인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가야 했다. 베넷 부인은 날이 굳을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기대에 들떠서 딸을 문까지 배웅했다. 어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지만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비는 밤새도록 줄기차게 쏟아졌다. 제인이 집에 돌아올 수 없을 게 확실해졌다. 내 생각이 딱 들어맞았어. 베넷 부인은 자기가 비를 내리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녀는 자기의 계략이 적중했다는 걸 확인했다. 아침 식사가 막 끝났을 때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쪽지를 전달했다. 사랑하는 리지에게 오늘 아침 몸이 너무 안 좋아. 어젯밤에 비를 쫄딱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이곳 친구들은 내가 회복될 때까지 나를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구나. 존스 씨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사코 집에 가는 걸 말리고 있어. 존스 씨가 오신다고 해서 놀리지는 마. 목이 좀 아프고 두통이 있는 정도지 대단한 병은 아니니까. 제인이.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소리내서 읽고 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그게 다 당신 뜻대로
빅리 씨를 찾아가서 된 일이니 당신은 만족하겠구려. 죽긴 왜 죽어요? 감기 좀 걸렸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서 오죽 잘 돌봐주려고요. 그 집에 머물면 제인에게는 천만 잘된 일이죠. 마차만 있으면 내가 보러 갈 수도 있을 텐데. 엘리자베스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마차를 쓸 수 없더라도 언니를 보러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진흙탕 속을 혼자 걸어서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거기 도착하면 네 꼴이 엉망이 되지 않겠니? 언니만 만나면 돼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리지? 마차를 쓰게 해달라는 말이지?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전 걷는 게 좋아요. 꼭 볼 일이 있으면 거리가 먼 건 제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겨우 3마일밖에 안 되는데요. 저녁 식사 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언니의 자유로운 행동은 정말 존경스러워. 하지만 모든 충동적인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은 요구되는 만큼만 해야 한다는 게 내 견해야. 메리가 말했다. 우리가 메리턴까지 같이 가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나섰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동행을 허락했다. 그래서 세 자매는 함께 출발했다. 서둘러 가면 카터 대위가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몰라. 리디아가 걸어가면서 말했다. 세 자매는 메린턴에서 갈라졌다. 두 동생은 장교 부인의 숙소로 향했고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걸어갔다.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가로지르고 가축우리의 계단을 뛰어넘고 웅덩이를 건너뛰었다. 드디어 그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발목은 시큰거리고 양말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제인을 제외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이 새벽에 엘리자베스가 혼자 비가 내려서 진흙탕이 된 길을 3마일이나 걸어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빅리의 태도에는 단순한 예의 이외에 친절과 호의가 담겨 있었다. 다하시는 고작 몇 마디만 건넸고 허스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하시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빨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는 걸 속으로 감탄하면서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먼 길을 왜 혼자서 걸어왔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허스트 씨는 오직 아침을 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언니의 몸 상태에 대해 묻자 별로 좋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 제이는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지금은 깨어나기는 했지만 열이 심하게 나서 방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언니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제이는 매우 반가워했다. 속으로는 가족들이 와주기를 바라면서도 가족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내색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제인에게 무리한 일이었다. 빅리 양이 두 사람만 남겨두고 방을 나가자 제인은 이곳 사람들이 자상하게 돌봐주고 있다는 말만 하고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언니의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빅리가의 두 자매가 제인이 있는 방으로 왔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그들에게 비로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도착했다. 예상했던 대로 의사는 제인이 심한 감기에 걸렸다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면서 약을 주겠다고 했다. 제인은 열이 더 오르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의사의 말대로 약을 먹었다. 엘리자베스는 줄곧 언니 옆에 앉아 있었고 다른 여자들도 거의 제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자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어서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내키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빅리 양이 마차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양이 강하게 권유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걸 보고 빅리 양은 마차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네더필드에 당분간 머물러 달라는 부탁으로 바꿨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롱본에 하인을 보내서 가족들에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옷가지를 보내달라는 전가를 보냈다. 8장 5시가 되자 두 자매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6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의례적인 질문이 엘리자베스에게 쏟아졌다. 특히 빅리가 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흐뭇했다. 그러나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는 없었다. 제인의 병세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빅리 자매는 제인의 말을 듣자 정말 안 됐다는 말을 서너 번 되풀이하고 독감에 걸린 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자기네는 아픈 게 너무 싫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제인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확인하고 나자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다시 싫어지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 엘리자베스가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빅리 한 사람뿐이었다. 빅리는 진심으로 제인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성가신 불청객으로 여긴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빅리를 제외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빅리 양은 다하시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녀의 언니 역시 동생 못지않게 다하시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옆에 앉아있는 허스트 씨로 말하자면 그는 오직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는 데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나태한 인물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라구보다
담백한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나자 더 이상 그녀에게 물어볼 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로 돌아갔다.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그녀를 흉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태도가 오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으며 화술이나 옷차림이나 외모가 모두 형편없다고 험담을 늘어놓았다. 허스트 부인도 자기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한마디로 그 여자를 평가하자면 잘 걷는다는 것밖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꼬락서니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 같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난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도대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언니가 감기 좀 걸렸다고 시골길을 그렇게 헤집고 온다는 게 말이나 돼? 그 더럽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꼴이라니. 맞아. 게다가 그 속치마 봤지? 진흙탕에 빠져서 흑투성이가 된 걸 가리느라 드레스를 내려뜨린 꼴이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던걸? 정확한 표현인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엘리자베스 양이 오늘 아침에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난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속주마 같은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빅리가 말했다. 다하시 씨도 보셨죠? 여동생이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면 당연히 기겁을 하시겠죠? 빅리 양이 말했다. 물론이죠. 3마일인가 4마일인가 아니면 5마일 정도 되려나?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를 발목이 진창에 빠져가면서 혼자서 걸어오다니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내가 보기엔 대단한 독립심이라도 과시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정말 역겨운 자만심이죠. 예의 같은 건 깡그리 무시하는 시골뜨기다운 짓 아니에요? 난 언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던데 빅리가 말했다. 다하시 씨, 예전에 엘리자베스의 눈을 칭찬하시더니 이번 일로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빅리 양이 은근히 속을 떠보는 것처럼 말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눈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더군요. 다하시 씨가 대답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허스트 부인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난 제인 베넷 양이 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도 그렇고 친척들이 모두 천박한 사람들이라서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는 힘들겠죠. 삼촌이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삼촌이 한 명 더 있는데 치프사이드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집안인걸? 빅리 양이 말하자 두 자매는 신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자매의 삼촌이 치프사이드를 가득 채울 만큼 많다고 해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매의 장점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빅리의 말에 다하시가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신분이 높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야. 빅리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누이들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며 한참 동안 친구의 천박한 친척들을 비웃으며 희희낙낙했다. 잠시 후 제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은 식당에서 나와 커피를 마시러 오라는 기별이 올 때까지 제인 곁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엘리자베스는 저녁 늦게까지 그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제인이 잠든 것을 보고 겨우 마음이 놓인 엘리자베스는 내키지는 않지만 예의상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모두들 루로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같이 하자고 권했지만 큰 돈을 걸고 하는 내기 같아서 사양했다. 그녀는 언니를 핑계 삼아 잠시 아래층에서 책을 읽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스트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카드놀이보다 책을 더 좋아하시나 보죠? 정말 독특한 취향을 가지셨군요. 엘리자 베넷 양은 카드놀이를 천박하게 생각하나 봐요. 굉장한 독서가시라 다른 일은 전혀 흥미가 없는 건가요? 빅리 양이 빈정댔다. 전 칭찬을 들을 자격도 비난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책을 아주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독서 이외에도 좋아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언니를 간호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건 분명하군요. 언니가 빨리 회복되셔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리가 다정하게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책이 몇 권 놓여있는 탁자를 향해 걸어갔다. 빅리는 다른 책들을 더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서재에 있는 책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했다. 제게 더 많은 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저도 체면이 섰을 거고요.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책도 게을러서 다 읽지 못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책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나도 의외였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야. 다하시 씨는 템벌리의 훌륭한 서재를 갖고 계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빅리 양이 다하시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희 집에 있는 서재는 몇 대에 걸쳐서 꾸민 거니까요. 다하시가 빅리 양의 말에 대답했다. 다하시 씨가 직접 모으신 책도 많잖아요. 늘 그 책을 구입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가문의 서가를 소홀히 한다는 건 제겐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소홀히 한다니요. 다하시 씨는 훌륭한 저택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면 무엇 하나 게을리하지 않으실 텐데요. 오빠도 다음에 집을 지으면 펜벌리 저택처럼 멋지게 꾸며요. 아니, 그 반만이라도 따라가게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근처에 땅을 사서 펜벌리를 견본으로 해서 집을 짓는 게 어떨까요? 잉글랜드 지역에서 더비셔보다 더 나은 주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다하시가 팔기만 한다면 아예 펜벌리를 사버릴 생각도 있어. 오빠, 난 지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펜벌리를 흉내내서 집을 짓는 것보다 아예 사버리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냐.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에 신경이 쓰여서 책에 읽는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곧 책을 내려놓고 카드 테이블로 가서 빅리와 그의 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하시 양은 지난번보다 키가 많이 큰 것 같네요. 이제 내 키만 한가요? 빅리 양이 말했다. 아마 그럴걸요. 이제 엘리자베스 양의 키 정도 될 거예요.
어쩜 더 클지도 모르죠.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내 맘에 꼭 드는 아가씨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용모도 그렇고 매너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교양이 있죠? 피아노 연주 솜씨도 절묘하더군요. 난 정말 놀라워. 젊은 여자들이 모두 그런 걸 다 배울 만큼 참을성 있다는 게 말이야. 빅리가 말했다. 젊은 여자들이 모두 교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오빠?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엔 다들 그런 것 같아. 누구나 화판에 그림을 그리고 병수에 수도 놓고 손지갑 짜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여자는 한 명도 없는걸? 젊은 여자가 화제에 처음 등장하면 의례 교양이 넘치는 아가씨라고들 하잖아. 지금 자네가 말한 걸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 손지갑을 짜고 술을 놓는 것 이외에 다른 교양은 갖추지 못한 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말일세. 그 여자들한테는 그런 게 교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한 자네의 평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6명 정도밖에 안 될 테니 말일세. 제 생각도 그래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빅리 양이 얼른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다하시 씨가 말씀하시는 교양 있는 여성은 상당히 많은 조건을 갖춰야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나섰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건이 포함되죠. 당연한 말씀이세요. 흔해 빠진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양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죠. 교양 있는 아가씨라는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음악, 노래, 그림, 춤은 기본이고 거기에 외국어 몇 개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하죠. 분위기나 걸음걸이, 목소리 톤, 말솜씨와 표정에도 어딘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양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을 절반도 못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다하시의 충실한 조수가 열변을 토했다. 그런 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고 거기다 광범위한 독서로 내면을 개발해서 실속 있는 정신적인 교양도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하시의 말에 엘리자베스가 반박하고 나섰다. 교양 있는 여성을 6명밖에 모른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 여자를 한 명이라도 아신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네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조건을 갖춘 여성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런 능력과 고상한 취향과 성실성과 품위를 골고루 갖춘 여성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런 조건을 갖춘 여자를 보지 못했다는 엘리자베스의 말이 부당하다며 자기네들은 그런 여자들을 많이 봤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허스트 씨가 카드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불평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논쟁은 끝을 맺었고 엘리자베스는 방을 나갔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빅리 양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같은 여자들을 깎아내려서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 실수에 넘어가는 남자들도 많겠죠. 하지만 대개는 유치하고 비열한 술책으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그녀가 다하시를 주시하며 말하자 그가 답변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는 분명 비열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활한 구석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경멸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리 양은 그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다시 응접실에 들러 언니의 병세가 더 나빠져서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빅리는 즉시 존스 씨를 불러와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의 누이들은 시골 의사는 도움이 안 될 거라며 시내에서 이름 있는 의사를 모셔와야 한다고 우겼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빅리의 제안에 굳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베넷 양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존스 씨를 모셔오기로 결정되었다. 빅리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의 누이들은 제인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빅리는 가정부에게 환자와 그의 여동생을 잘 돌봐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초조한 마음을 달랬고 누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중창을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오만과 편견의 두 번째 이야기 9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얘기 시작부터 점점 재밌는 줄거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뒤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만과 편견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다음 편 더 이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간 전 세계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의 최고의 걸작 오만과 편견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두 남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작품, 제인 오스틴 특유의 입담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곱씹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우의 반편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고 내일 할 일들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밤도 잘 자요.